네, 안녕하세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존 EKS로 윈도우 환경의 게임 서비스 현대화 세션을 맡게 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세훈입니다. 네, 오늘 세션 앞부분은 제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뒷부분은 조이시티의 허연철 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할 때 이제 종종 좀 문의를 듣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EKS를 쓰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가 좀 쉽다고 하는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EKS를 쓰면은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AWS의 EKS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은 조이시티의 허연철 님께서 조이시티에서 아마존 EKS 윈도우 노드를 도입을 하셔서 운영, 구축하시면서 얻으셨던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하는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아마존 EKS 윈도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잠깐 컨테이너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통적인 배포 방식에서는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하나의 OS 그리고 그 위에 다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격리도 되지가 않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가상화된 배포 방식은 하이퍼바이저를 두어가지고 하이퍼바이저 위에 오퍼레이션 OS들을 이제 각기 격리해서 두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격리는 이제 완벽하게 되지만은 아직 여러 OS들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테이너 배포 방식을 보시게 되면은 OS 위에 컨테이너를 두고 컨테이너는 그 OS의 커널을 그대로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는 기본적인 개발자분들이 올려놓으신 어플리케이션과 일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만 올려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단에 그 격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VM의 장점과 그 다음에 베어메탈 수준의 성능적인 면까지도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게 컨테이너 방식입니다. 즉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현재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컨테이너가 메인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컨테이너들을 많이 쓰시고 이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에는 쿠버네티스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게 되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이제 선언된 원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명주기 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자동 롤아웃과 롤백을 통해서 무중단으로 배포를 진행하고, 혹시나 이슈가 있는 컨테이너들은 이제 셀프 힐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내렸다가 다시 스케줄링해서 올릴 수 있는 기능들과, 그 다음에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배포되는 이미지랑 별개로 시큐릿과 컨피그레이션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능들까지 많은 기능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하시고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드에다가 띄우시는 것 말고도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축 운영하셔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API 서버의 데이터 스토어 역할을 하는 etcd나 혹은 클라이언트나 컴포넌트들의 이제 클라이언트나 컴포넌트들의 요청을 처리하는 API 서버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제어 역할을 하는 컨트롤 매니지먼트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처리하는 용도의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고 운영하시는 것도 이제 별도의 공수가 많이 들어가시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 EKS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KS를 쓰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플레인을 다중 AG로 구성해 가지고 고가용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etcd나 이런 컨트롤 플레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공수를 신경 쓰시지 않고 서비스에만, 개발하고 계시는 서비스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하실 때 이제 좀 어렵고 좀 번거로운 작업이라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버전 업그레이드인데요. 이 케이스를 쓰시게 되면은 콘솔상이나 혹은 CLI로 쿠버네티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하나의 버전당 14개월, 그리고 추가로 확장해서 12개월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간을 통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업데이트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랑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계시던 뭐 kubectl이나 헬름, 그다음에 gitOps와 같은 커뮤니티 도구들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쿠버네티스를 쓰는 것과 완전하게 동일하지만은 컨트롤 플레인만 운영 유지하는 것을 AWS의 위임에서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했을 때의 어떤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화를 했었을 때 컴퓨트나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사용, 즉 최적화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꼭 단넷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에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윈도우 환경 안에서도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러한 환경들도 충분히 기존에 운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환경들도 꼭 단넷 프레임워크가 아니더라도 옮겨서 사용하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 때문에 지원 종료가 되는 버전들을 관리하실 때도 컨테이너화를 시켜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최신 버전의 윈도우로 옮겨서 작업 운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리팩토링 없이 현대화를 좀 더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리눅스 컨테이너 환경과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뭐 리눅스 컨테이너 환경이 더 좋고 뭐 윈도우 컨테이너 환경이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보다 윈도우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손쉽게 진행한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리눅스 컨테이너 환경과 윈도우 컨테이너 환경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리눅스 환경과의 차이점이 있는데도 왜 윈도우 환경인가, 왜 윈도우 노드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많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들은 아직 윈도우 환경으로 구동되고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리팩토링이나 좀 어려운 그런 시간과 공수 들이지 않고 바로 컨테이너화 할 수 있는 게 윈도우 노드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줄인 공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저희 AWS EKS에서는 동일 클러스터 안에서 윈도우 노드와 리눅스 노드를 동시에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유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의 점진적 도입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모니터링이나 로깅, 보안 정책을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운영 비용이나 운영 리소스를 상당히 줄여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아마존 EKS는 윈도우 지원은 그 레거시 현대화 과정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윈도우 그 컨테이너 환경이 리눅스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도우 전용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요것들을 통해서 리눅스 컨테이너 환경과는 좀 다른 윈도우 노드 환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네트워킹 서비스나 호스트 컴퓨트 서비스, 그 다음에 요 HCS와 컨테이너 D 사이에서 동작하는 run HCS 심 같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를 관리해주는 CSI 프록시와 같은 이런 추가적인 계층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뭐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 컨테이너 환경과는 다른 추가적인 계층이 필요하고 이런 구조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어떤 트러블 슈팅이나 이슈 파악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쿠버네티스 로그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계층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트러블 슈팅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 런타임 같은 것도 리눅스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쿠블렛에서 컨테이너 D를 통해서 커널 레벨의 C그룹을 바로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과정이라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HCS라는 거를 활용해야 되고 그 HCS와 컨테이너 D 사이에 HS런 심이라는 중간 계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컨테이너 런타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도 HNS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것에서도 커널 레벨에서 바로 스토리지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CSI 프록시 EXE 같은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요 다음 세션들을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기 위해서 요 장표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아마존 EKS와 그 다음에 리눅스 컨테이너와 윈도우 컨테이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뒤에 후반부는 조이시티의 허연철 님께서 윈도우 EKS를 통해서 윈도우 노드를 활용하시면서 구축 운영의 노하우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허연철 님 세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시티 허연철입니다. EKS에서 윈도우즈 노드를 적용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고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 적용한 프로젝트 영상을 한 1분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우리 파트 스스로를 저희는 잡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와 배포 시스템, 뭐 로그와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컨텐츠까지도 개발하고 그걸 또 라이브 대응까지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포에만 모든 리소스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좀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근데 이 배포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놈이 있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이 라이브와 개발 환경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사내 서버 개발 서버는 사내 서버에 구성되어 있고 라이브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뭐 원격 명령이라든지 뭐 메타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 스크립트 내용조차도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고 뭐 파일 동기화라든가 이런 차이도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는 환경에서 개발 서버에서의 그 사전 테스트 QA 같은 것들을 성공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환경의 차이로 인한 그 이슈들은 그 개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그 개발에서의 성공이 라이브에서의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저희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이 점검 중에서 보통 그 적용하는 그런 환경 변화들이 있는데 이 점검 과정 중에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인프라 단에서 이슈는 치명적인 점검 시간 확장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큰 스트레스로 저희에게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파편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유지 보수 시간이 계속 추가가 되고 그 라이브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개발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서로 반복되면서 점점 더 이제 그 부채가 쌓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표준적인 그 이 라이브와 개발 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적인 그 관리 시스템, 배포 관리 시스템 열망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기반 배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적용 시에 이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 유용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계에서 거의 뭐 표준격인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확인해 봤는데 사내 서버 개발 서버와 라이브 환경을 통합 가능하게 되고 배포 전략을 간단하게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에 유용한 다양한 그 에코시스템들에 대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장점들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근데 저희 게임 서버들이 모두 거의 모든 것들이 윈도우 기반 하에 그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EKS 시스템 쿠버네티스 시스템들은 다 리눅스 기반의 그 사례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윈도우즈 기반 사례가 거의 그 당시에 전무했었습니다. 그냥 튜토리얼 수준의 그런 문서들만 좀 보이고 그래서 시기상조인가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레스한 서버들을 풀로 관리하는 그런 컨셉이 그 주인데 저희 게임 서버는 당연하게도 약간 스티키한 세션 서버들이 그 메인 게임 서버라서 그런 특이성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최신 윈도우즈 서버가 2019였는데 컨테이너를 이제 정식으로 지원하는 첫 번째 거의 그 운영 체제라서 사실 마음적으로는 처음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류하고 또 다른 그 걱정 사항으로는 이미 이제 라이브 중인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를 일거에 그 환경 시스템을 모두 바꾼다. 이것들이 너무 부담이 커서 그걸 일거에 바꾸려면은 뭐 접속 루트부터 시작해서 서버 등록과 배포 자동화 시스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배포 시스템도 더 고도화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작업도 작업인데 이거를 테스트할 기회와 시간조차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게 되었고, 이 보류하고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추가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 OS가 그 당시에 저희가 쓰고 있던 게 윈도우즈 2012 R2 버전이었는데, 이게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서 보안 감사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S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 시점에 거의 동시에 길드 간 치열한 전투 게임인 엘리시움이란 컨텐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기획 내용은 컨텐츠 스케줄에 따라서 일주일의 주중에 일부 시간만 서버가 필요하는, 일부 시간의 서버 대수가 필요한 그런 인스턴스 던전 유의 컨텐츠 게임이었고, 그 시간, 특정 시간 안에서도 서버의 대수가 가변적으로, 라운드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달라지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니즈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거를 도입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격적인 각을 재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봤고요. OS가 최신화가 필요하고, 그거는 원래 그 서비스 종료 때문에라도 필요한 상태이고, 그리고 배포 시스템도 고도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그 시점, 그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윈도우 2019 이후에 2022가 나왔는데 컨테이너 그 지원이 훨씬 강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저희 그 조직 내부 서버 파트, 그 데브옵스 팀 서버 파트 조직 내부에서도 그 사이에 손을 놓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윈도우즈 OS 그 서비스 종료가 예견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와스류 서버들은 사전에 먼저 OS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부가 시스템, 그러니까 라이브에 필수적이지 않은, 뭐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한 부가적인 시스템들을 컨테이너로 운영하면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시스템도 그 엔서블만 쓰고 클라우드 포메이션하고 엔서블 구성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테라폼까지 도입하면서 배포 시스템도 중간 단계 레벨로 고도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핵심 리스크가 될 그 게임 서버, TCP 기반의 게임 서버를 그 윈도우즈 22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본격 전환하는 이제 배포 부분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좀 단순화한 버전인데요. 내용은 사실 그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배포 시스템이고, 앞서 있는 팀시티라는 거는 그 젠킨스 오픈소스 진영의 젠킨스와 비슷하게 CI/CD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젯브레인 솔루션이고, 그 팀시티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동화 스텝들을 다 진행을 하고, 그 서버들을 빌드하고, 그리고 그 빌드된 결과물을 이미지 빌더에 전달을 하고, 이미지 빌더를 수행한 다음에 그걸 ECR 그 저장소에다 푸시를 하고, 그리고 푸시한 뒤에 컨트롤러에다가 이 푸시된 걸 기반으로 그 윈도우즈 워커 노드들에게 이 이미지 파드들을 배포하라고 수행 명령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 서버군 중에 여러 다양한 서버군들이 있는데, 그 외부에 노출돼야 되는 서버군이 있고 노출되지 않는 내부 그 서버군이 있어서 거기에 각각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은 ALB와 GA 통해서 그 접속이 가능하게끔 자동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이미지 빌더가 사실은 사전에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드 레벨에서 배포 수준이고, 그리고 테라폼 노드 레벨에서 그 노드를 준비하는 과정은 테라폼을 구성을 통해서 그 노드를 생성하고 이 EKS 클러스터에 자동 등록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 앞서 설명한 그 배포 아키텍처로 배포 구성과 서버 등록, 접속 방식, 프로비저닝 단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성 간의 이슈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수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공시 문서를 잘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뭐 태그를 잘 설정해야 된다거나 그 롤 설정을 잘 해야 된다거나 뭐 유저 데이터에 그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정보들을 세팅하는 그런 명령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 문서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그 해결이 다 됩니다. 다만 그 구성 과정 중에서 이거는 약간 저희가 이제 EKS도 쿠버네티스도 다 처음 도입하다 보니 조금 그 무지에 따른 그 이슈였는데 초기 구성할 때 그 외부 노출 서버를 그 유저가 세션이 특정 서버에 유지돼야 된다는 니즈 때문에 모든 서버군들을 다 노드 포트 방식으로 그 외부에 노출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단순하게 외부 노출만 하면은 그래도 뭐 포트 고갈이나 이런 문제가 없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더 최적화를 했는데 이 같은 그 엑셀레이터에서 등록을 하려다 보니 포트를 유니크하게 각 서버마다 유니크하게 구성을 해야 됐었고 그 유니크하게 하려다 보니 그 노드 포트를 노드 단위의 특정 포트만 설정할 게 아니라 모든 워커 노드에서 유니크하게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 포트 범위가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 됐었고 그거를 모든 서버군들의 다 포트를 그 고유하게 할당하다 보니 가뜩이나 그 범위가 적은 그 노드 포트의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꾸려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거는 당연히 그 초기 이후에 서버 군별로 분리하고 굳이 외부 노출이 필요 없는 서버군들은 뭐 ALB나 이쪽에 다 붙여서 구성을 하고 꼭 반드시 외부 직접적으로 노출 필요한 서버군들만 노드 포트로 구성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한 게 되게 이상하고 당연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시 문서를 잘 따라하면 큰 문제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CNI도 그 아마존의 그 표준격인 VPC CNI를 쓰게 됐고 그리고 윈도우 전용 그 파드 스케줄링이 필요한 태그라든가 이런 뭐 구성만 잘 하면은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윈도우즈 그 노드를 구성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들은 구성하면서 뭐 문서를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사전 거는 구성하는 데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구성을 하고 나서 뭐 그 변경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알고 진행하면 좋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뭐 문구만 봐도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AMI 및 뭐 큐블렛 버전들은 동일하게 모든 노드들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당연하게도 문제 해결이나 뭐 일관성 문제에서 훨씬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권장 문서에서도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맨 처음에 윈도우 2021 서버를 그대로 쓰려고 했었는데 리소스 사용량이 생각보다 커서 윈도우 서버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것도 잘 동작합니다. 그 윈도우즈 서버 코어를 구성하게 되면은 리소스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뭐 디스크 용량도 그렇고 메모리도 많이 줄게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윈도우즈 서버 코어로 구성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뭐 저희도 초반에 이게 GUI가 없는 윈도우즈라 운영할 때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어차피 컨테이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GUI 쓸 일도 거의 없고 다 그
커맨드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뭐 스테이트풀, 스테이트레스한 서버들을 잘 구분해서 적절한 서버 아키텍처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윈도우즈 그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상 제가 봤을 때 제일 제한이 큰 게 IP와 포트 부족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제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 아니라 저희가 구성한 방식이 아마존 VPC CNI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방식이 장비의 그 네트워크 성능의 제한에 따라서 장비별로 IP를 부여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는데, 보조 IP를 붙이는 개수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M5 라지가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에 같은 경우는 보조 IP를 9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 IP 하나에 9개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 IP 하나는 노드 간의 통신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 사실 포트가 쓸 수 있는, 컨테이너가 쓸 수 있는 IP는 9개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노드에 그 구성할 수 있는 그 파드의 개수 제한이 9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장비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뭐 대규모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 되고, 한 워커 노드당 그 밀집도가 매우 높아야, 예를 들어 뭐 100개나 뭐 수백 개, 1000개 이상 그 파드를 구성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트워크에서 IP와 포트의 제한 사항 같은 것들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 장비의 그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상황이라서 기본 CNI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 IP 모드로.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프리픽스 디리게이션 모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 IP 하나당 16개 그 블럭을 잡아서 그 IP를 할당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M5 라지의 경우에는 144개, 9개 곱하기 16개니까 144개 파드를 더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모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거나, 근데 그조차도 부족하다, 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CNI 그 모드 중에 오버레이 네트워크 모드를 지원하는 CNI 플러그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칼리코인데, 그거는 그 중간 네트워크 가상 로직 네트워크 계층을, 오버레이 네트워크 계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가상 IP들을 파드에 할당하는 방식이라, 이거는 훨씬 많은 수의 그 IP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 층이 중간에 하나 더 생기다 보니 그 네트워크 그 속도 면에서 부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성상 좀 복잡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적절한 그 IP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노드당 그 밀집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전 규모를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프리픽스 디리게이션 모드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 그 VPC의 서브넷 IP를 직접 할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그 노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블록 단위로 그 IP를 소진하게 됩니다. 그 블록 단위로 소진하게 되면은 IP 고갈이, 서브넷의 IP 고갈이 급격하게 빨라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서브넷 크기도 크게 잡고, 이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트 고갈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프리픽스 딜리게이션 모드에서
그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적 포트를 쓰게 됩니다. 근데 동적 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 서비스가 100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쿠버네티스의 서비스가 한 노드에 100개 이상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작업 과정 중에 그 동적 포트 범위를 크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서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 시에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주의할 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배포 속도 최적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운영 조직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배포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은 QA 할 때 혼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최적화를 해야 되고, 꽤 은근히 핫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서버 군별 이미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분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바이너리가 동일하고 그렇게 통합이 가능하다면 이미지 통합도 해서 이거를 다운받거나 이런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바이너리가 애초에 전혀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통합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커질 테니, 그리고 또 뭐 이미지 빌드하는 게 더 빈번해질 거고, 그런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적정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포 단계를 분리했는데요. 저희는 레디 단계와 이거 런 단계를 분리해서, 레디 단계에서는 뭐 이미지를 완전 파드를 완전 교체하기 직전 단계까지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단계와,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드만 교체하는 그런 런 단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배포 속도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포 버전 관리도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앞서 말한 레디와 레디 단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였습니다. 런하고 있는 버전과 레디한 신규 버전,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버전을 관리를 잘 해서 이미 서비스 중인 파드들이 영향이 없게끔 그런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설명했던 거와 다 일맥상통한데요. 이거를 EKS 시스템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결국에 리소스를 얼마나 최적화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이 밀도를 최대한 높이냐에 관심이 계속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파드나 파드 내부나 아니면은 그 파드를 감싸고 있는 워커노드 내부에 떠 있는 에이전트조차도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모니터링 에이전트라든가 뭐 로그 에이전트들의 성능을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최적화는 그거를 했고, 그리고 로그 에이전트조차도 기존에 쓰고 있던 파일 비트에서 플런트 디도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벡터에 안착해서 벡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많이 쓰이는 세트인 클라우드 와치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벡터는 매우 만족스러우니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건데요. 이 케이스는 저희 뭐 단순한 배포 도구라기보다는 운영에 표준화된 플랫폼을 획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최적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 중에서 보안 같은 것도 정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환경도 통합할 수 있는, 차기 목표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졌습니다. 차기 목표는 사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계획 중이고,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위한 멀티 클라우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EKS 윈도우 도입할 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